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누리호가 우주로 싣고 간 도요셋 위성 4기 중 3호기 다솔이 사출 여부는 물론 신호 수신도 되지 않아 행방이 묘연합니다.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영상 레이더 안테나를 성공적으로 전개해 정상 운영되는 등 현재 누리호 탑재 위성 8기 가운데 6개 신호는 수신이 확인됐습니다. 태풍으로 폐쇄됐던 미국 괌 공항이 운행을 재개하면서 고립됐던 우리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항공사들은 추가 편성을 통해서 남아있는 관광객의 신속한 수송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5일 동안 등교 중지가 권고되며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다음 달부터 하향하기로 한다는 것으로 학교 방역을 위해 도입된 코로나19 자가진단 앱 사용도 중단됩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지난 15년 사이 75%나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서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14% 줄어드는 데 그쳐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이산화탄소 감소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 중국에서는 기습폭우로 인해 경작지가 물에 잠기고 도로가 일시 폐쇄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은 40도 안팎의 폭염이 발생하는 등 최근 중국에서는 폭염 아니면 폭우인 극단적인 날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5일 격리 권고로 바뀜에 따라 교육부는 코로나19에 걸린 학생에게 5일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하고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감염 위험이 있는 학생과 교직원에겐 코로나19 자가진단 앱 사용이 권고됐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확진된 학생이 교내 시험에 응시하려면 마스크를 항상 착용한 채 다른 학생 교직원과 접촉을 최소화해 등교하고 학교는 분리 고사실을 마련해 해당 학생의 시험 응시를 지원해야 합니다. 다만 교육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지속하고 있는 만큼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를 포함해 수업 중 환기나 일시적 관찰실 운영 등 기본 방역 체계는 당분간 유지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앞으로 2가 백신 1회 접종만으로 기초 접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12세 이상 코로나19 기초 접종 활용 백신을 BA.4.5 기반 2가 백신으로 전환하고 2회에서 1회로 단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 접종은 코로나19 백신에 처음 맞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기존 단가 백신으로 2회 접종했습니다. 질병청은 BA.4.5 기반 2가 백신을 기초 접종에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세계보건기구 등 해외 동향과 98.6%에 달하는 국내 항체 양성률 등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용 소독제에 쓰이는 4급 암모늄 화학물의 흡입 독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앞으로 공중에 분사해 사용하지 말라는 문구가 표시될 예정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은 감염병 예방용 소독 살균제 겉면에 붉은 글씨로 공기 소독 금지 문구를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약 외품으로 허가하거나 환경부가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승인한 방역용 소독제는 모두 물체 표면을 닦아내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물에 희석해서 분사할 경우 호흡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승인된 방법대로 소독제를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며 2024년까지 진행할 살생물질 승인 심사 때 방역용 소독제 위해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여름 날씨를 보이는 5월 말인 요즘에도 감기 유행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기침할 때 쇳소리가 나거나 또 강아지가 짖는 듯한 소리가 나면 후두염으로 진행할 수 있어 곧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이비인후과 대기실이 진료받으러 온 환자들로 붐빕니다. 상당수는 감기 증상이 심해져 찾아온 경우입니다. 4일 전부터 두통이 오기 시작했고요. 두통인 줄 알았는데 엊그제부터는 목에 통증이 생겨가지고 자꾸 열감이 계속 있고 두통이 안 나아지고 해서. 지난주 감기를 포함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입원한 환자는 1,900여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6배나 많았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입원한 주간 환자 수를 보면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4, 5월에 많아도 500명 정도이던 것이 올해는 2,700명에 이르기도 합니다. 마스크 착용 등으로 억제됐던 바이러스 전파가 거리두기 해제 이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요즘 감기 환자로부터 검출되는 바이러스 종류에는 리노바이러스와 아데노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많은데 파라인플루엔자는 유아와 어린이가 걸릴 경우 급성 후두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숨쉬거나 기침할 때 강아지가 짖는 듯한 컹컹 소리가 나거나 쌕쌕거리는 쇳소리가 난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3, 4일 지났는데도 열이 안 떨어지고 기침이 심해지는데 그 기침 양상이 뭐 쇳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개가 꽝꽝 짖는다 그래서 개가 짖는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아이가 목소리가 안 나온다든지 그런 급성 후두계염 증상을 또 아데노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감기와 결막염 증상이 함께 오는 이른바 눈곱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감기는 기온이 오르면 유행이 감소하는 만큼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까지는 감염 예방에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초여름에는 역류아를 중심으로 입안과 손발에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는 수족구 병이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지난 20일 태풍 마와르 영향으로 폐쇄됐던 미국 괌 공항이 일주일 만에 운행을 재개하면서 우리 관광객들도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몰라서 불안감에 떨어야 했던 관광객들은 우리 공항에 착륙하자마자 박수를 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적막감과 초조함이 느껴지는 공항 입국장 앞. 스케치북에 이름을 적어놓고 돌아올 가족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바람 불고 뭐 이런 거는 둘째치고 22층 애들이 이제 숙소에 머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돗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나오고 먹을 것도 당연히 없죠. 입국장 문이 열리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관광객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두 팔을 벌려 가족들을 맞이합니다. 태풍 여파로 미국 괌에 고립됐던 우리 관광객들이 공항 폐쇄 일주일 만에 한국 땅을 밟은 겁니다. 착륙했을 때 사람들이 다 박수 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살짝 울컥했어요. 갑자기 발이 묶여 갈 곳을 잃어버린 관광객들은 공항과 호텔 로비에서 노숙하며 돌아갈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말도 못해 단전 단수되죠. 통신 두절되죠. 먹을 거 이런 거 다 떨어지고 뭐 마트에 가니까 또 물건도 별로 없고 뭐 여러 가지로 불편했죠. 식구가 흩어지게 됐거든요. 이상가족처럼 그래가지고 방해를 못 들어가고 대피소에 대피하고 그랬는데요. 우리 외교부가 신속대응팀을 파견하고 한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도 했지만 가장 의지할 수 있었던 건 같은 처지의 관광객들과 우리 교민들이었습니다. 모든 분들 다 어려웠고 상황이 그렇긴 했는데 그냥 어떻게 잘 서로 단톡방도 만들어 서로 막 의지하고 하면서 잘 버티고 온 것 같아요. 네. 이제 아기가 더워서 땀띠도 많이 나고 했었는데 이제 그 카페를 통해서 뭐 각자 필요한 것들 서로 좀 공유하고 이렇게 좀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또 그래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서로 의지가 됐었고. 이날 괌에서 한국 땅을 밟은 우리 관광객은 총 2,500여 명. 아직 900여 명 정도가 현지에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정규 편성 외에도 추가 편성을 통해 우리 관광객들의 신속한 수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연휴 시작부터 비를 뿌리던 비구름이 점차 내려가 남부지방은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도 100mm가 넘는 강한 비가 계속됐습니다. 또 태풍 마와르는 연휴 뒤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일본 남쪽 해상으로 북상할 전망인데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연휴로 들뜬 기분을 가라앉히며 첫날 중부지방에 비를 쏟았던 비구름.
이후 점차 남하하다 어제는 남부지방에 정체하면서 마지막까지 폭우를 퍼부었습니다. 사흘 동안 내린 비의 양은 전북 익산 225mm, 충남 서천 219.5mm 등 전북과 충남 일부 지역에 내내 물폭탄을 뿌렸습니다. 특히 어제는 남부에 비가 집중되면서 전북 완주에는 16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남부지방에서 정체했기 때문입니다.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간은 제주도에서 오늘 새벽부터 낮 사이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앞으로 남해안과 제주도에 최고 80mm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호남과 영남에도 많게는 60mm, 그 밖의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한편 올해 첫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했던 태풍 마와르는 세력이 다소 약해졌지만 여전히 강의 세기로 필리핀 북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속도를 늦춘 채 타이완 부근 해상에서 정체하다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어 일본 남쪽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상청은 태풍의 직접 영향은 없지만 주 후반에는 태풍 상황에 따라 날씨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기상정보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15년간 75%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인천시, 경기도, UN 환경계획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대기질 개선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2005년부터 2020년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경우 서울은 약 4,000톤에서 1,000톤으로 75% 줄었습니다. 경기도는 약 8,000톤에서 4,000톤으로 53%, 인천은 4,000톤에서 3,000톤으로 23% 감소했습니다. 다만 이 대책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서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14%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오히려 10%가량 늘었고 인천도 7% 증가했습니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다음 달 2일까지 태국과 방콕에서 열리는 기후청정 대기질 컨퍼런스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중국 상하이의 기온이 36.7도로 오르면서 100년 만에 최고 5월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상하이시 기상국은 어제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 통해서 오후 1시 9분 도심 쉬자후이역 기온이 36.1도를 기록하며 5월 최고 기록을 100년 만에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하이시 기상국은 추가 공지를 통해서 쉬자후이역의 기온이 36.4도, 다시 36.7도까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상하이시 역대 최고 5월 기온은 35.7도로 1876년과 2018년 등 4차례 관측됐습니다. 상하이시 기상국은 낮 12시쯤 고온 황색 경보를 발령하며 시 곳곳이 35도를 넘을 것으로 예보한 바 있습니다. 지구촌에 닥친 이상기후로 중국에서 폭염 아니면 폭우인 극단적 날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사이 기습폭우로 홍수 피해가 잇따랐고 수확을 앞둔 경작지에는 물에 잠겼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불어난 강물에 임시 교각이 무너집니다. 다리 위에 있던 작업자 2명도 함께 휩쓸립니다. 지난 26일부터 스촨성을 비롯한 중국 내륙 곳곳에 기습적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다저우에서만 12,000명이 대피했습니다. 局地大暴雨，受到强降雨影响，多条公路出现垮塌，造成多条干道临时中断，当地启动防汛4级应急响应。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선 40도 안팎의 이상 고온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同在安徽的淮北与合肥，天气就是天差地别，一个暴雨如注，一个闷热难耐。 안우이성과 허난성 농가들은 하룻밤 사이 내린 폭우 때문에 한 해 농사를 망쳤습니다. 이상 기후로 아열대성 고기압이 일찍 북상하면서 비구름이 밀보리 수확 지역을 덮친 겁니다. 물에 잠긴 알곡엔 검게 곰팡이가 피고 파란 싹이 터버렸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고속도로 무료 운행 지침 관련 시비로 수확기계 운송이 늦어져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천재에 인재가 겹쳤다는 비난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누리호가 우주로 싣고 간 도요셋 위성 4기 중 3호기 다솔의 행방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요셋 3호기 다솔은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기를 비롯해서 다른 부탑재 위성들과 달리 누리호에서 사출 여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신호 수신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탑재 위성인 도요셋 1, 2호기와 루미르 큐브 위성, 카이로스페이스 큐브 위성이 신호 수신에 성공했으며 초기 수신에 실패했던 도요셋 4호기 역시 지난 26일 오후에 비콘 신호를 수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는 영상 레이더 안테나 전개에도 성공하는 등 위성 상태가 모두 정상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누리호 탑재 위성 8기 가운데 6기는 신호 수신이 확인됐고 도요셋 3호기와 젖셋 큐브 위성은 아직 신호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여객 운송을 넘어서 택배를 실어 나르는 데까지 영역이 넓어졌는데요. 기술이 더 발전하면 물류 운송이 어려웠던 도서 산간 지역 배송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음식점 앞에 차 한 대가 멈춰 섭니다. 우편물을 받은 직원이 차에 올라타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운전대와 가속 페달이 스스로 움직이며 운행을 시작합니다. 평범한 승합차처럼 보이지만 카메라와 첨단 장비들이 탑재된 자율주행차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시범 사업을 물류 분야로 확대하면서 택배나 우편 같은 생활물류 서비스에도 자율주행 기술이 도입된 겁니다. 멀리 있는 줄만 알았는데 저희 가까이에서 직접 앱으로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신기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범 사업은 대구와 제주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지 제주에서는 공항부터 호텔까지 여행객의 짐을 옮겨주는 서비스도 갖췄습니다. 지금보다 더 기술이 안정되면 인력이 필요하지 않고 험한 지역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물류 운송 분야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미래에는 이런 수요가 있지만은 공급이 없어가지고 불편한 공간에서도 저희가 이런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족한 공급을 자율주행으로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 미래로만 생각했던 자율주행 기술이 어느새 우리 삶 가까이 다가오면서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미국과 중국의 스마트폰과 서버 수요에 크게 의존해 관련 경계 변동성이 다른 나라보다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 가운데 스마트폰용과 서버용 수요의 비중은 각각 44%, 20.6%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큰데 스마트폰용의 경우 두 나라가 비슷한 수준이고 서버용의 경우 미국의 영향을 더 받고 있습니다. 한은은 이런 수요 구조를 고려할 때 향후 국내 반도체 경기는 중국의 스마트폰 소비와 미국의 데이터 센터 투자의 회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해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경찰이 말하지 않아도 신고자를 찾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보이는 112를 운영하고 있는데 점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종훈 기자입니다. 경찰 112 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됩니다. 코드 제로, 즉 긴급 상황을 알리는 붉은색 경고등이 켜집니다. 하지만 신고자는 본인이 처한 상황을 말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신고자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시면 아무 숫자 버튼 2번 눌러주세요. 신고자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신고 접수 시스템은 곧바로 보이는 112로 전환됩니다. 경찰이 문자로 보낸 주소를 누르면 이처럼 신고자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위치가 전송돼서 신고자가 정확한 위치를 몰라도 됩니다. 경찰과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옆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뜬 채팅창을
인터넷 검색창처럼 바꾸는 비밀 채팅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지난해 1월부터 운영하는 보이는 112는 신고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힘들거나 함께 있는 가해자에게 들키지 않고 신고해야 할 때 효과적입니다. 충남에서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화장실로 피해 있던 여성이 비밀 채팅으로 경찰의 도움을 받았고, 부산에서 늪에 고립된 사람들이 구조될 때도 보이는 112가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하루 이용 횟수도 도입 초기엔 40건에 불과했지만 이제 100건에 이를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상황 또는 본인의 위치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를 하시면 저희 112 접수요원이 그리고 저희 경찰이 신고자분의 정확한 위치를 찾고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찰은 이태원 참사 후 인파 사고 대책에도 보이는 112를 포함했습니다. 또 현장 출동 경찰관과 소통이 필요할 때도 사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방침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야생동물의 낙원 케냐에서도 먹이가 부족해진 코끼리들이 종종 사람들이 가꾼 농장을 습격해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이런 원치 않는 코끼리 습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최근 새롭게 고안돼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케냐 중부 삼부르 지역 들판으로 코끼리 수십 마리가 떼를 지어 몰려갑니다. 먹이가 부족해지자 농장 습격에 나선 겁니다. 피해는 상상 이상입니다. The problem with elephants is that they will just eat 40% and 60% will just be distraction. So for an elephant to have 100% of its fill, it will have destroyed a lot. 농부들은 코끼리들을 막기 위해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동물 뿔로 시끄러운 소리를 내기도 하고 고추와 소똥을 이용해 코끼리가 싫어할 만한 고약한 냄새를 풍겨보기도 합니다. 재배 작물을 아예 코끼리가 잘 먹지 않는 걸로 바꾼 농부도 있습니다. Wakati nilikuwa napanda mahindi nilikuwa navuna kama gunia moja, lakini sasa hii nikipanda sunflower waga nafikiria tani 2, tani 3, tani 4. So unaona hapo mapato imefanya nini? Imeongezeka na sina kazi nyingi kwa sababu usiku waga sichungi ndovu. 마을 쪽으로 천천히 다가가는 코끼리. 갑자기 몸을 돌리더니 뒷걸음질까지 칩니다. 벌떼 소리에 놀란 겁니다. 농부들이 코끼리를 막기 위해 최근 길목마다 설치해 놓은 벌통들이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코끼리도 막아주고 꿀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어 농부들에겐 그야말로 일석이조. We normally love the bees because they help us to protect the farm and also drive money after selling the surplus to educate my children. 케냐 동물 단체들은 농부들에게 벌통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고 이를 요청하는 농부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코끼리와 인간이 갈등 해소에 벌떼들이 한몫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은 일종의 층을 만들어 지구로 들어오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고마운 존재인데요. 하지만 지표면 근처에서 발생하는 오존은 대기 오염물질로 인체에 악영향을 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날씨학 개론에서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오존의 원인과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